고대의 신비로운 유물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들 만큼 완벽해 보이는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은 과연 누가 세운 것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거인들이나 심지어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비밀이 외계 문명에 대한 상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놀라운 것이라면 어떨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장은 어디이며 그곳은 오래전에 멸종한 생명체를 되살리려 하고 있을까요?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키르키르톱 채널에 와 계십니다. 분리 가능한 머리를 가진 마리오네트 인형들. 엘살바도르에서 고고학자들이 약 2400년 된 독특한 점토 인형들을 발견했습니다. 산 이시드로 피라미드 유적에서 발견된 이 유물들은 마리오네트와 비슷하며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인형들은 머리가 분리 가능하며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 실을 끼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발견된 유물들을 발리나스 인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유사한 유물은 과테말라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5 인형 중 처음으로 남성이 등장하며 이 인물의 문신을 연상시키는 무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인형들이 실제 또는 신화적인 사건을 모방한 의식에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사람 형상을 만들면 실제로 살아난다고 믿었고 멀리 있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엘살바도르가 과테말라, 타나마, 니카라가와 연결된 복잡한 문화 네트워크의 일부였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세계의 놀라운 유물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투트모세 2세 파라오의 잃어버린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22년에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된 것에 비견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황금 소년의 무덤과는 달리 투트모세 2세의 무덤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파라오가 죽은 후 방이 침수되었고 대부분의 유물은 아마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주요 유물 중 하나는 투트모세 2세의 이름이 새겨진 알라바스터 용기의 파편입니다. 이 오리 모양의 용기들은 의식에서 사용되었으며 소유자의 높은 신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용기에 새겨진 글씨는 이 무덤이 실제로 이 파라오의 것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벽화의 파편입니다. 연구자들은 천장이 한때 파란색으로 칠해져 별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암두아트의 서의 글귀들이 장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오직 파라오와 가까운 귀족들의 무덤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발견된 유물은 나무로 된 막대기로 이는 창의 일부이거나 파라오를 부채질하는 데 사용된 의식용 부채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막대기에 왕의 칭호가 새겨져 있어 이 무덤이 투트모세 2세의 것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잊혀진 돌. 레바논 한가운데 고대 신전단지인 바알베크 근처에는 역사상 가장 큰 가공된 석재 블록 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단일석은 잊혀진 돌로 알려져 있으며 그 크기로 사람을 압도합니다. 길이 19.6m, 너비 6m, 높이는 최소 5m에 달합니다. 그 무게는 약 150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아프리카 코끼리 200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돌이 발베크 자체보다 더 웅장한 건축물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돌은 건설 현장까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거석들로 유명한 발베크의 신전 단지는 서기 1, 3세기 로마 지배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릴리톤 등 거대한 블록의 신비로운 플랫폼들은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돌을 다듬고 옮기려 했던 고대 건축가들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바알베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훨씬 더 오래되고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대전투의 현장입니다. 독일의 톨렌제 계곡에서 고고학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전장 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나이는 약 3250년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것은 1996년에 연구자들이 강가에서 튀어나온 뼈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사들의 무덤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500개가 넘는 뼈가 발견되었으며
이 뼈들은 수백 명의 전사들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약 300개의 청동 및 석기 유물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화살촉, 창, 검, 곤봉, 그리고 방어 장비가 있습니다. 이 발견의 독특함은 무기가 종종 해골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전사들이 물이나 강가에서 목숨을 잃고 시신은 수세기 동안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곳은 청동기 시대의 미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곳에서는 영토나 자원을 두고 서로 싸운 여러 부족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톨렌제는 전쟁이 고대 이전부터 벌어졌으며 고대 군대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직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탄자니아에서 150만 년 된 27개의 뼈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고대 인류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 100만 년이나 더 일찍 뼈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익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과학자들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 뼈를 가공하는 것이 약 5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들은 이미 그 당시 고대 인류가 돌을 가공하는 것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조각들을 쪼아내면서 그들은 뼈에 원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 도구들은 코끼리, 하마, 고대 소와 같은 대형 동물의 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구를 위해 견고한 재료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에서 뼈로 작업 대상을 바꾼 것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지적 도약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단순히 익숙한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에 맞게 그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이는 사고력과 인지 능력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수수께끼의 하피, 밤의 여왕 부조는 기원전 약 1800년에 만들어졌으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유물 중 하나입니다. 버니 부조로도 알려진 이 유물은 새의 발톱을 가진 날개 달린 여신이 두 마리 사자의 등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양옆에는 부엉이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밤의 어둠과 영혼의 세계에 대한 지배를 상징합니다. 부조에 묘사된 여신의 정체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여신이 사랑, 전쟁, 풍요의 바빌로니아 여신인 이슈타르, 즉 이난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부조가 이슈타르의 자매이자 음침한 저승의 지배자인 에레시키가를 묘사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부조의 상징성은 여신의 권능과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이 부조는 아마도 종교의식이나 주술 행위와 관련된 숭배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조의 풍부한 세부 묘사와 장엄함은 그 시대 신의 형상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유물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재물 또는 전리품. 고고학자들은 서기 2세기 로마의 에나멜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스코틀랜드 남부 에이셔에 있는 철기시대 정착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정착지의 창건의식에서 제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로마인과 현지 브리튼인들 사이의 교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굴은 윌리엄 그랜트 앤드 선즈 증류소 부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들은 그곳에서 대형 목조주택과 방어용 울타리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브로치는 기초 도랑에 놓여 있어 의식적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브로치는 로마 제국 경계와 갈리아, 스위스, 라인강에서 발견됩니다. 학자들은 이 브로치가 전리품, 무역,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스코틀랜드에 들어왔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유물이 발견된 쿠락 정착지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로마 요새가 없었지만 고고학자들은 고대 군영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브로치 외에도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수천 년 동안 사람이 거주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두 여신에 둘러싸여서 1908년에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기자의 모래 속에 숨겨져 있던 4500년 된 파라오 멘카우라의 조각상들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고대 이집트 조각가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멘카우라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위대한 피라미드 건축가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두 여신과 함께 묘사됩니다. 파라오의 왼쪽에는 사랑, 모성, 하늘의 여신인 하토르가 서 있는데 그녀는 보호와 신성한 가오를 상징합니다. 오른쪽에는 이집트의 지방 행정구역 중 하나를 상징하는 여성상이 있습니다. 이는 왕이 나라를 통합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파라오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가 신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멘카우라의 조각상들은 고대 이집트 예술의 가장 인상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과거의 베일을 열어주며 이집트인들이 권력과 신성, 왕의 위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이. 태국의 탐탐딘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약 2만 9천 년 전에 살았던 아이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매장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고대 태국의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동굴 발굴은 2020년에 시작되었지만 최근에서야 특별한 의식 자세로 매장된 아이의 온전한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몸에 붙어 있어 붕대나 밧줄 사용이 추정되며 주변에서 모닥불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고대인들은 장례 과정에서 불을 피웠는데 아마도 불의 정화 능력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고고학자들은 무덤 근처에서 고대 암각화, 동물뼈, 그리고 석기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굴이 단순히 매장지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원시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동남아시아 고대 주민들의 첫 문화 전통이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로부터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5,000년이 지난 지금 연구자들은 다시 한번 터키의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인 비르피나르 지형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163m 길이의 구조물은 전설적인 배에 대한 성경의 묘사와 크기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스탄불 공과대학교와 아그리 이브라임 체첸대학교의 과학자들은 2021년부터 이 지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30개 토양 샘플 분석 결과 점토와 해양 태적물, 3,500년 된 연체동물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실제로 강력한 홍수를 겪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층은 성경에 따르면 홍수 이후 방주가 멈췄던 아라랏 산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조물의 크기도 성경에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추정되는 방주의 길이는 157m이고 디류피나르의 길이는 163m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질학자들은 이 가설에 회의적이며 디류피나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견은 여전히 관심을 끌며 새로운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1460만 년 전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뉴질랜드에서 1460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벌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종은 레오프로크투스 보리도노바니 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오늘날에도 오스트랄라시아와 남아메리카에 분포하는 레오프로크투스 속에 속합니다. 길이 6.4mm의 화석 조각은 오타고 지역의 흰단마르 지역에 있는 마이오세 태적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종이 현대 벌보다 훨씬 이전에 이곳에 살았다고 보고 있으며 마이오세 시대 동물군에서 이 종의 존재는 이 지역 곤충 진화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레오프로크투스가 1450만 년 전 에도 뉴질랜드에 서식했다면 다양한 아종으로 진화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고유종은 18종에 불과해 생물학자들은 왜 진화가 이렇게 제한되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금장신구의 보물. 고고학자들이 룩소르의 카르낙 신전단지를 조사하던 중 이집트 신들의 조각상과 금장신구, 구슬로 가득 찬 고대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유물은 이집트 제26 왕조 시대로 추정되며 약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장신구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으며 소유자를 악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마법의 부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장신구들은 삶과 특별한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원한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유물들 중에서는 특히 아몬신, 무트 여신, 그리고 그들의 아들 콘수의 조각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아마도 부적으로 사용되어 목에 걸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몬은 신들의 왕이자 파라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이후 라와 합쳐져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모든 유물들은 복원될 예정이며 아마도 룩소르 박물관에 전시될 것입니다. 바알베크에 있는 트릴리턴, 즉 주피터 신전의 기초에는 숙련된 고고학자들조차 놀라게 하는 세 개의 거대한 석재 블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트릴리톤이라고 불립니다. 그 규모를 상상해보세요. 각 블록은 무게가 약 800톤으로 크기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길이는 약 19m, 높이는 4m가 조금 넘고
너비는 약 3.6m에 달합니다. 지금도 이런 거대한 돌을 들어 올리고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고대의 건설자들에게는 크레인이나 특수 장비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옮기고 쌓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돌덩이들은 수백 명의 노동자가 나무 통나무와 특수한 나무 썰매를 이용해 옮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계인이 건설에 참여했다고까지 추측했지만 진지한 학자들은 이런 가설을 일축합니다. 트릴리톤은 단순히 신전의 기초가 아니라 고대 문명들의 공학 지식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의 발견들이 고대 거대 구조물의 등장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석관. 이 석관은 20번째 왕조 시대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강력한 파라오 람세스 3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조각과 의식예술의 진정한 걸작입니다. 거대한 석관에는 정교한 상징들과 사자의 서장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파라오가 사후세계를 지나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돕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측면벽에는 이시스와 네프티스와 같은 수호 여신들이 그려져 있으며 그녀들은 날개를 펼치고 있어 신성함, 공공의 보호, 그리고 수호를 상징합니다. 상인 문자 비문들은 람세스 3세의 업적과 그가 신들과 맺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석관은 21왕조의 제사장 왕들에 의해 재사용되었는데 이는 왕실 무덤들이 후대에 다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거대한 석관은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털북숭이 메모들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세계의 과학자들은 고대 거인들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극도의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미국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들은 메모드 유전자 몇 개를 설치류 DNA에 삽입해 털 많은 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코끼리 유전체를 편집해 메모드와 유사한 잡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이 성공해도 이런 동물이 현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북쪽의 환경이 변했고 그들의 복귀는 생태계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로제크의 한 연구원은 클론 기술이 자금을 받기 쉬운 주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메모드 부활이 실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그저 자금을 끌어모으는 과학적 신화에 불과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새로운 포식자종. 과학자들은 이집트 사막에서 3천만 년 전에 살았던 새로운 포식자종인 바스티도톤 시르터스, 그녀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이 대형 육식성 포유류는 멸종된 히에노돈트 그룹에 속했으며 영장류, 고대 하마, 코끼리 등을 사냥하며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바스티도톤은 고양이의 수호신이자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여신 바스테트,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동물의 주둥이와 이발은 실제로 고양이를 연상시킵니다. 이 동물은 크기가 표범과 비슷했으며 강력한 턱과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무서운 사냥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수백만 년 전에는 푸른 숲이었으나 지금은 사막이 된 파윳 분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고대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히에노돈트는 포식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존재였지만 기후 변화와 더 발전된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해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현대 고양이와 개의 조상들이 차지했습니다. 천둥바위. 178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유명한 피오트르 1세 동상인 청동 기마상가 세워졌으며 그 제작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천둥바위로 알려진 동상의 받침대 자체가 독특한 공학적 업적입니다. 이 거대한 화강암 거석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콘나야 라흐타 마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13m, 높이 8m, 너비 6m였습니다. 그 무게는 2000톤에 달했습니다. 18세기 크레인이나 굴착기 없이 이런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땅과 얼음을 이용해 겨울에 운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돌은 나무 썰매 위에 올려졌고 그 아래에는 특별히 준비된 홈을 따라 구를 수 있도록 구리공이 놓였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윈치와 밧줄로 돌을 핀란드만까지 옮겼고 이 과정에만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후 거대한 돌은 바지선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운송됐습니다. 하지만 운송과 박원 과정에서 돌 크기가 많이 줄어
2,000톤이던 돌이 1,200톤만 남았습니다. 천둥바위는 인류가 선으로 옮긴 가장 큰 단일암석입니다. 고대 바알베크의 거대한 석재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화강암 거인은 러시아의 유명한 기념물 일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상태로 보존된 염색된 의복. 네덜란드에서 고고학자들이 약 2,800년 된 가장 오래된 염색 직물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붉고 파란색 체크 무늬가 있는 양모직물의 조각들이 북브라반트주의 초기 철기 시대 상류층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 옷은 아마도 값비싼 청동과 철 장식품과 함께 묻힌 귀족 여성의 것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물은 팔찌에 금속이 산화되면서 그 위에 눌려있던 덕분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조각들은 긴 소매가 달린 드레스나 다른 복잡한 의상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염색에는 천연 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란색은 고대부터 알려진 식물인 와이드, 즉 이사티스 팅크토리아에서 얻었습니다. 붉은 색조는 곤충에서 추출한 카민을 사용했으며 아마도 폴란드 코치닐, 즉 포르피로포라 폴로니카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이 지역 주민들이 기원전 8세기 이미 복잡한 섬유 기술을 보유했음을 입증합니다. 이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염색 의류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네덜란드도 고대 이전부터 염료와 무늬가 있는 천을 사용했던 나라들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의 6세기 검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캔터베리 근처의 고대 묘지에서 6세기 앵글로색슨족의 검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으며 서튼 후 무덤에서 발견된 전설적인 무기와 닮아 있습니다. 검의 손잡이는 금도 금든 은색 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칼날을 따라 룬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무기는 손잡이 끝 고리가 특징으로 학자들은 이것이 왕이나 귀족에 대한 충성을 상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검과 함께 비버 모피로 덮인 나무 칼집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검 외에도 무덤에서는 뱀이나 용이 새겨진 금 부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장식품들은 보통 귀족 여성들이 소유했거나 가문의 가보로 전해졌습니다. 발굴 결과 남성과 여성의 무덤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성 무덤에서는 무기와 갑옷이, 여성 무덤에서는 브로치, 버클, 보석 장신구가 주로 발견됩니다. 또한 유물 중에는 스칸디나비아와 프랑스산 물품도 있어 앵글로색슨족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12기의 무덤이 조사됐고 앞으로 약 200기의 무덤이 더 남아있어 많은 귀중한 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숨겨진 비밀.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의 결정학자 팀이 이끄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광물 중 하나인 우란피트의 구조를 해독했습니다. 이 특이한 광물은 70년 전 키르기스스탄의 비밀 우라늄 광산 투라카박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상세한 구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에게 다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스타브로폴 베시타우 광산에서 우란피트를 발견했습니다. 우란피트는 우라늄 운모류에 속하며 암모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은 강한 형광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전에는 사진 촬영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시도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그 정확한 구조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 덕분에 과학자들은 불과 몇 밀리미터 크기의 결정들을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물은 불안정해 양질의 표본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암모늄이 포함된 우라늄 광물은 11종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발견되었으며 그곳에서는 암모늄이 유기물, 예를 들어 동물의 분해된 유해 등에서 생성됩니다. 신비로운 미소를 띤 수호자, 그리스의 케아섬 언덕 꼭대기에는 2600년이 넘도록 신비로운 석조 사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의 현명한 미소는 채셔 고양이와 모나리자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며 신비로움에 쌓여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를 레부터스라고 부르며 한때 그가 그들의 섬을 거의 파괴할 뻔했다고 믿습니다. 케아의 사자는 기원전 6세기에 하나의 돌에서 조각되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의 제작자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세운 바로 그 건축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비와 바람, 잔열하는 태양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상이 이렇게 좋은 상태로 보존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기원에 대한 전설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케아 섬에는 아름다움으로 신들의 질투를 산 물의 님프들이 살았습니다. 이에 올림포스 신들은 섬을 파괴하려 사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아 섬은 버텨냈고 이를 기념해 신전을 세워
그 사자를 전투의 상징으로 남겼습니다. 아무도 그의 미소가 조각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새겨진 것인지 아니면 시간과 날씨가 만들어낸 기묘한 장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케아의 사자는 여전히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고대 전설의 수호자로 남아 있습니다. 마오리의 원양 항해선. 뉴질랜드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웨인과 벤 딕스는 채텀 레쿠 후섬 해안에서 고대 바다카노 와카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조차 몰랐고 그냥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발굴 후에야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약 500년 된 거대한 목조 삼박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미 뉴질랜드의 푸카테아, 토타라, 리무나무로 만들어진 삼박의 400개가 넘는 조각을 땅에서 발굴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견이 채텀 제도의 원주민인 모리오리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의 구대 문헌에 언급된 전설적인 와카리니호아일지도 모릅니다. 발견된 카누는 크기뿐만 아니라 독특한 구조로도 차별화되며 이는 모리오리 항해사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고고학자들은 와카 연구를 통해 이 지역 섬의 정착 과정, 고대 민족의 이동 경로, 마오리와 모리오리의 해상 항로 범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크로드의 구슬들. 고고학자들은 실크로드의 붉은 공주로 불리는 신비로운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된 독특한 구슬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무덤은 약 15년 전 중국 신장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최근에야 독특한 장신구들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슬들은 2000년 넘는 역사를 지닙니다. 전문가들은 붉은 구슬 8개가 희귀한 지중해산 산호로 만들어졌음을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이 재료는 서부 지중해 연안에서 가져온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이 멀고 놀라운 교역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산호는 사치품으로 여겨졌으며 금과 보석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신구들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이 구슬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여성의 부, 명예 또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쿠스코의 지하 터널. 페루에서는 거의 2km에 달하는 신비로운 잉카의 지하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도시 쿠스코를 연구하던 고고학자들이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널은 삭사 유아만 요새, 태양의 신전 등 주요 종교 건축물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로 쌓아 올린 건축물들은 그 견고함과 뛰어난 엔지니어링 기술로 간판을 자아냅니다. 이 건축물들은 이 지역 특유의 강력한 지진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잉카인들이 이 숨겨진 통로를 이용해 사제들과 군 지휘관들이 전략적 장소와 의뢰용 장소들 사이를 비밀리에 이동했다고 확신합니다. 보물에 대한 전설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40만 년 전쯤 살았던 고대 인류의 독특한 유골을 고고학자들이 스페인의 시마델 엘레판테 동굴리에서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두개골 조각은 서유럽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과학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류의 종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핑크 프로이드 밴드에서 이름을 따 핑크라 부른 이 얼굴 일부는 왼쪽 뺨과 치아가 남은 위턱이 보존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고대인은 이후 이 지역에 살았던 호모 안테세서로 알려진 인류와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핑크는 코가 더 평평한 형태였는데 이는 약 18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의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 더 닮았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기후는 훨씬 온화했고 시마델 엘레판테 지역의 계곡들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하마와 들소, 사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러시아의 세모양 백파이프. 최근 고고학자들은 벨리키 노브고로드에서 12세기 세모양 백파이프의 가죽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루스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사례로 우리 조상들의 음악 전통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백파이프의 주머니는 매우 얇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길이는 약 72cm이고 너비는 45cm입니다. 이 발견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제작 기술입니다. 가죽은 실을 사용하지 않고 두 겹으로 접착되어 밀폐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초기 역사가들은
노브고로드에서 백파이프의 개별 부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연주용 파이프를 발견했고 2018년에는 바람을 불어넣는 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새 모양의 완전한 백파이프가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노브고로드 사람들이 단순히 다른 문화에서 차용한 악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제작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새의 형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아마도 영적 세계나 자연의 힘에 대한 관념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전통은 동유럽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와 폴란드에서는 백파이프를 지금도 두다와 코자라고 부릅니다. 홍수는 고고학자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 리비아의 강력한 홍수가 고고학자들에게 뜻밖의 도움이 됐습니다. 폭풍 다니엘이 고대 도시 샤핫을 범람시킨 후 물이 토양을 씻어내면서 놀라운 유물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묘비였습니다. 이 묘비는 석회석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고고학자들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샤핫, 즉 고대 키레나는 헬레니즘 시대와 이후 로마 시대의 중요한 학문 및 문화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철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가르쳤고 그는 처음으로 지구 둘레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신전, 극장, 도서관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발견 직후 리비아 고대 유물청은 이 귀중한 유물을 보호하고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이 석판은 전문가들이 보관 중이며 진품임이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고고학자들은 고대 키레네의 삶과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 비문들의 세부 내용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냄새가 없는 여성들. 나미비아 북서부에는 놀라운 흰바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의 여성들은 절대 물로 씻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해 보이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물이 엄청난 사치로 여겨지는 반사막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흰바족은 약 500년 전에 헤레로족의 일부가 현재 나미비아 지역에 있는 쿠네네 강을 건너 이주하면서 생겨났습니다. 흰바족의 주요 생업은 늘 목축업이었고 삶은 소와 염소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마을 주변에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집들도 원형으로 배치됩니다. 물 부족 때문에 흰바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물을 아껴 쓰고 몸을 씻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대신 그들은 오지제라는 특별한 혼합물을 사용합니다. 이 혼합물은 동물성 지방, 붉은 황토, 그리고 현지 식물로 만듭니다. 여성들은 매일 이 혼합물을 피부와 머리카락에 바르며 덕분에 유명한 테라코타 색조를 띠게 됩니다. 오지제 혼합물은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수분을 유지시켜주며 항균 효과가 있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목욕 대신 여성들은 훈증 목욕을 합니다. 여성들은 카메포라 수지, 모략, 그리고 바른 향기로운 약초가 들어간 연기가 나는 숯불 위에 앉아 몸을 정화하고 박테리아를 제거합니다. 흰바족만의 아름다움 기준이 있습니다. 붉은 빛을 띠는 피부는 힘과 건강의 상징이며 수많은 따은머리와 장식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나이, 그리고 결혼 여부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흰바족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더 도시로 떠나고 전통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놀라운 민족의 오래된 위생과 아름다움의 비밀을 지키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채널의 좋아요와 영상 아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고고학을 사랑해주실수록 채널에 더 많은 영상이 올라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